오늘은 KSCIC 60601-1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내용이 지금 406페이지 정도 되고요.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잠깐 소개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드리고 세부적인 각 절의 내용들은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KS 규격은 일단 IEC 규격을 번역한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그 번역본이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머릿말에다가. 머릿말이 아닌가요? 여기 있군요. 개요에 써 있습니다. 이 표준은 2020년 3.2판으로 발행된 IEC 이 규격을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 산업 표준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이 KSCIC 60601-1 2020년 판은 IEC로 말하면 3.2판 2020년에 발행된 3.2판이다. 이렇게 보고 내용을 이제 뭐 변경하거나 이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한 규격이다. KS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BC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W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W를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제 한국표준협회 이 나라 표준 인증에 와 보면 여기 이제 표준 분야 이제 W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A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C 보면은 전기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정은 이제 21년 6월 28일 날짜로 개정을 했고요. 심의위원들이 좀 있어요. 의료용 전기제품 기술 심의회. IEC로 말하면은 이제 테크니컬 커미티, 이제 기술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원안 작성 협력 의료용 전기기 전문위원회 실무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시험소, 시험기관이라든지 규격은 이제 아까 이 나라 표준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더 어렵네, 이렇게 번역이 이러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영문 원본을 보시면 됩니다. 영문 오리지널 어디션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목차는 일단 601-1은 17개 절로 되어 있고요. 부속서는 13개가 있네요. 부속서가. 그래서 17개 절, 13개 부속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참고문헌이 나오는데 유용한 참고문헌이긴 하지만 이건 강제로 이제 꼭 지켜야 되는 참조문헌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요 인용표준은 여기도 이제 인용표준도 되게 많은데요. 이거는 꼭 따라야 됩니다. 본문에서 인용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 시험방법, 판정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절은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전기 들어간다 그래갖고 모든 제품을 다 601-1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이어야 본 규격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애매한 제품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 적용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이거는 이 규격을 이제 적용하고 이런 제품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규격을 봐라. 이런 식으로 자세히 안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인용 표준은 이제 여기 17절까지 쭉 요구사항을 보면서 인용하는 표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용 표준이 한 154개 정도 인용이 되거든요. 맞나? 볼게요. 이건 154개가 아니구나. 여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서 되게 많습니다. 인용 표준. 그래서 인용 표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어떠한 규격본을 보면 어느 부품에 대한 요구사항인지, 어느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인지, 어떤 안전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IC 60529다. 그러면 IP 요구사항이다. IP가 뭐냐? 뭐 물보호 등급, 분진 보호 등급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타 이제 굉장히 많은 규격들이 있습니다. 인용 규격들이. 그래서 뭐 해당이 없으면은 볼 필요가 없지만, 해당이 있으면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고, 해당 규격의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장 용어의 정의. 용어가 154개네요. 네, 용어가 154개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버케블러리 해야 뭐 어느 정도 읽고 쓰고가 가능하듯이 이제 해당 요구사항이 무슨 뜻인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로 시간 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는. 그 다음에 일반 요구사항은 여기서 말하는 ME기기는 의료기기 하나를 떨렁 하나 있는 거, 단독으로 있는 걸 말하고요. ME 시스템은 이제 2개 이상의 제품이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ME기기라고 일단 얘기를 하자면 이제 ME기기에 대한 적용을 위한 조건, 그 다음에 ME기기를 위한 위험관리 프로세스. 일반 요구사항에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위험관리는 요 601에서도 하지만, 뭐 품질에서도 하고, 전사적으로 위험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의료기기, 뭐 법령, 규정,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품질이 됐던 제품 시험이 됐던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ME기기에 대한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운영을 해서 정기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뭐 기구적으로 전자파적으로 뭐 온도 이제 상승 측면에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뭐 이런 거를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 프로세서는 이제 별도의 이제 인용 규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용 규격이 ISO 14971이라고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별도의 인용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회 있을 때. 그 다음에 필수 성능. 우리 601-1 규격 자체의 타이틀이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성능은 일반 요구사항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능이 안 나오는데 뭐 정기안전 시험하는 게 의미가 없죠. 성능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정기안전 시험이고 뭐 이런 전자파 시험이고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수 성능은 만족을 해야 된다. 예상 사용 수명. 이제 이 필수 성능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편차가 이제 쓰면 쓸수록 발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허용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표방하는 그 필수 성능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예상되는 이제 그 수명을 추정을 해서, 물론 이제 정량적으로 추정을 하면 좋겠죠. 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타사 제품들의 수명 주기를 좀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입력, 로직, 출력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제품을 직접 이 필수 성능이 나오지 않는 데까지 이제 시험을 해서 예상 수명을 뭐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뭐 이제 뭐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0점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예상 사용 수명을 정하는 건 좀 보통들 어려워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조사된다 그러면 뭐 3년, 5년 뭐 인정을 해줄 수 있죠. 4.5절은 ME기기를 위한 대체 위험 통제 수단 또는 시험 방법.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601에서 5절부터 이제 쭉 이제 나오겠지만은 요구사항도 그렇고 시험 방법도 그렇고 판정 기준도 그렇고 601 규격에서 기준에서 시험 기준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걸 뭐 우리가 요구사항을 위험관리해서 다 뭐 요구사항을 만들고 시험 방법을 찾아서 또 그게 그 시험 방법이 이제 제대로 된 시험 방법인지 뭐 우리가 검증해보고 그래서 시험해보고 그러면 판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뭐 이제 중간으로 잡을 것인지 뭐 더 낮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그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해서 정기적, 기계적, 뭐 온도 뭐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EC 기술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뭐 이미 이제 다 해놓고 정해놓고 일반화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까지 다 이제 그 파트 분야별로 다 그 요구사항들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제 위험관리를 여기 나와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는 뭐 시험 방법이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위험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기술위원회보다 그 날고 기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훌륭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그걸 또 나중에 증명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 판정 기준 시험 방법 판정 기준을 그냥 따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제품만이 갖는 특별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체해서 위험 통제 수단이나 시험 방법을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규격도 이제 요구사항하고 시험 방법까지만 알려주고 판정 이게 이제 이 정도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너네가 좀 위험관리해서 결정해라 정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구사항들 중에는 또 시험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요구사항까지는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검증하려면 시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판정 기준을 제조자 너희가 해라 위험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요구사항 자체도 너네들이 찾아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그 신기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뭐 화재, 감전, 뭐 전자파, 온도 이제 이런 전통적인 위험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요구사항도 우리가 만들어서 시험 방법도 만들고 판정 기준도 만들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게 나중에 그런 거를 간과했다가 필드에서 이제 제품이 이제 뭐 팔리고 나서 사고가 나면 리콜을 해야 되죠. 또 문제도 좀 복잡해지고 이 전사적인 위험관리가 도입된 게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걸 도입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 소지가 우리 뭐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서 한 거지 뭐 우리 잘못 없다. 이게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거 관련 부처가. 사실은 기준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모든 위험이 통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업체가 책임을 지고 전사적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4.6절 환자와 접촉하는 애미기기의 부분. 이제 환자가 닿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닿는 부분은 장착부라고 해서 어플라이드 파트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제 환자한테 전달할 목적으로 장착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줘서 통증 완화할 경우에는 이제 뭐 기구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원적외선을 쏴서 뭐 이제 피부에 뭐 이렇게 좀 통증 완화 아니면 이제 어떤 약물 바르고 이제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빛 에너지나 뭐 이런 거 쏘게 되죠. 그리고 뭐 초음파 에너지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엑스레이 물론 이제 엑스레이가 전리된 방사 에너지가 전달되면은 이제 사람한테 되게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따져서 리스크보다는 베니핏이 더 크다.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해저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닿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제 거기 때는 이제 시험할 때 환자가 닿는 걸 가정해서 시험 기준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미기기의 단일 고장 상태.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하나죠. 제품을 막 망치로 두들겨서 부셔가면서 이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컴포넌트 하나씩 고장내면서, 과다한 어떤 기준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샌다든지, 정기적으로 감전 전류치가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단일 고장을 기준으로 그런 걸 측정을 하고, 막 2번, 3번, 4번, 막 고장 연달아서, 동시에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브노멀 컨디션을 만드는 건, 이제 단일 고장을 기준으로 이제 어브노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미기기의 부품은 이제 그 표준 폼들을 많이 쓰거든요. 안에.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 인넷, 퓨즈, 커런트 퓨즈, 퓨즈 홀더, 심지어는 인터널 와이어링, 내부에서 하네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퓨즈, 안전 부품들이죠, 주로. 그런 것들, 저전 부품, 안전 부품, 이런 것들은 전부 검증된 부품을 써야 된다. ISO, IEC, 또는 UL, 이렇게 이제, 검증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아주 일반적이죠.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안전성 부품의 사용. 하이 인테그리티가 높은 무결성, 완전성을 갖는 컴포넌트들을 쓰면 좋습니다. 싱글 폴트가 딱 났는데 제품이 고장나서 AS 가는 것보다는 싱글 폴트 났을 때 성능이 한 90% 정도로 떨어지더라도 필수 성능에 영향이 없다면, 적다면, 범주 내에 있다면 AS 하는 것보다는 90% 정도로 연속 사용이 가능한 게 더 낫겠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전원은 이제 일단 상용 전원을 위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원 입력이라는 게 내부 전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전원도 DC 전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이 이제 좀 낮은 전압의 전원, DC 전원도 있을 수 있고, 삼상 전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삼상 전원이. 요즘에는 병원도 이제 MRI나 이런 것들은 다 커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모터나 히터나 이런 에너지 장치들을 삼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좀 건물 그 전원 파워 시스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제품 자체에도 부하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전원 입력은 이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제품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요구사항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5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